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년 전 귀농한 30대 여성이에요.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제가 10년 넘게 서울에서 살면서 가장 서러웠던 때가 언제였는지 아세요? 출신 대학과 부모 직업 때문에 차별당할 때였어요. 저도 비싼 등록금 내고 똑같이 대학을 나왔지만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입사시험 면접장에서부터 면접관한테 차별을 당했어요. 이게 어디에 붙어있는 대학이지? 서울 아니죠? 나 입사할 때만 해도 지방대 출신은 우리 회사에 원서도 못 냈었는데 세상 참 좋아졌네. 그래,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제가 농사를 지으신다고 대답했더니 면접관은 더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해놓고 그러더군요. 농부? 저기 정말 내가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곡해하지 말고 들어요. 윤진영 씨가 운 좋게 우리 회사에 들어온다고 해도 이런 스펙으로는 승진하기 힘들어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이 정도 규모의 회사라면 다 똑같을 거예요. 뭐 애초에 합격도 힘들겠지만 그러니까 괜히 힘 빼고 마음 다치지 않게 지방에 있는 회사나 알아봐요. 그 지역 출신이라 운 좋으면 가산점도 받을지 누가 알아. 아무튼 용기 잃지 말고. 내 능력도 보이기 전에 이미 출신 대학과 집안 형편으로 내 인생을 단정 지어버리는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따질 수도 없었어요. 사회가 그런데 나 하나 소리친다고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고 당하기만 했죠. 그해 저는 100여 통에 가까운 이력서를 낸 끝에 운 좋게도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차별은 여전했어요. 똑같이 입사를 했지만 학연 지연에 따라 맡게 되는 업무가 달랐고 특히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았거든요. 동기들이 금방 대리 승진을 한 거와는 달리 저는 대리까지 올라가는데도 훨씬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웃긴 건 업무 실적으로 보면 제가 그들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는 거였죠.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자존심 다쳐가며 일했던 저는 또 한 번의 시련을 맞게 되었어요. 바로 결혼 때문이었죠. 친구 남편의 대학 동기였던 제 남편은 당시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사람 대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처음 만났을 때에도 거리감이 들지 않을 정도였어요. 성실하고 선한 사람이지만 고지식한 면 때문에 손해를 보는 타입이었어요. 일은 죽어라 혼자 하고 실적은 남한테 뺏기는 편이었죠. 게다가 돈도 안 되는 일에 인정상 뛰어들어 일만 죽어라 하는 적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청혼을 받고도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경쟁사회에서 남들한테 뒤처지기만 하는 남자랑 산다는 건 어지간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저도 그리 이득을 보는 타입이 아닌데 남편마저 그 모양이면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까 싶은 게 걱정도 많이 됐고요. 그렇다고 이제 와서 남편의 그런 성격 탓에 안 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제가 남편한테 반한 것도 선한 마음 씀씀이 때문인데 말이죠. 그래서 결혼 전에 다짐을 받았어요. 자기야, 우리도 가정을 꾸리려면 지금처럼 남들한테 손해만 보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부모가 돼서 자식 키우고 살려면 조금은 변해야 되잖아. 우리도 조금만 이기적으로 살자. 나랑 약속해 줄 수 있지? 그 말에 남편은 허허실실 웃었지만 제 표정이 굳어있는 걸 보더니 이내 알겠다고 대답해 주더라고요. 말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는 살짝 부는 바람에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갈등이 심했던 시기라서 남편의 약속이 큰 힘이 되었어요. 결혼 결심을 하고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는데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저희 시아버지는 제 남편과 성격이 똑같고 시어머니는 시동생과 성격이 판박이라는 거였죠.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동생은 살면서 손해 한 번 안 보고 산 사람 같았어요. 계산도 빠르고 상황 파악도 빠른 게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제가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도 시부모님을 제쳐두고 시동생이 제게 연봉과 보너스를 묻더라고요. 회사가 작아서 그런가 생각보다 연봉이 얼마 안 되네요. 형, 앞으로 열심히 벌어야 되겠다. 형이랑 형수가 버는 돈 합해봐야 서울에서 내 집 장만하기 힘들겠어. 벌써부터 앞날이 걱정된다. 얌마,
우리 집장만 하는 걸 왜 네가 걱정을 해? 넌 네 일이나 신경 써. 남편이 버럭 소리치자 시동생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형, 그래서 나는 있는 집 여자 만나 결혼하려고 그러잖아. 나 지금 만나는 애가 뭐하는 집 딸인 줄 알아? 서울에 건물만 3개 가지고 있는 집 외동딸이야. 걔네 오빠는 개인병원 원장이고 우리 집처럼 집불도 없는 집에선 돈 있는 여자 만나 결혼하는 게 성공하는 지름길이라니까. 형수님 되실 분 앞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둘 다 없는 형편끼리 만나서 결혼해봐야 뭐가 나아지겠어요. 맨날 지질이 궁상이지. 뭐 그렇다고 형이랑 형수 보고 지질이 궁상이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어찌나 말을 못돼 처먹게 하는지 시부모님은 안 계셨으면 머리를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기 아들 편을 들면서 그러시지 뭐예요. 그건 우리 둘째 아들 말이 맞다. 남자는 자고로 돈 있는 처가덕 보고 살아야 되는 거야. 뒷배가 있어야 밖에서 일할 때도 남한테 기도 덜 죽는 거 아니겠니? 아, 내 친구들은 있는 집 며느리도 턱턱 들이던데 어떻게 내 아들은 그런 재주도 없는 건지 원.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고? 네, 쌀농사랑 과수원을 하고 계세요. 그래? 그럼 적어도 쌀이랑 과일은 안 사 먹어도 되겠구나. 뭐 일이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부모한테 손 벌리지 말고 니들 힘으로 잘 살아야지. 안 그러니? 시어머니는 마치 손해보는 장사하는 장사꾼처럼 잔뜩 우거지상을 하고선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날 시댁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는 제 눈치만 보더라고요. 자기는 저희 집에 인사 가서 과분한 대접을 받고 온 뒤라 미안해 그런 모양이었어요. 시댁에 인사드리고 온 후로 기분이 많이 상해 있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지의 방문에 결혼 결심을 굳힐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맞춰 저희 회사 앞으로 오신 아버님은 지난번 방문 때 마음 상했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밥이라도 사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아가, 나는 네가 참 마음에 든다. 시댁에 처음 인사 온 자리에서 싫은 소리 듣고도 내색 않고 참아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이니? 심성도 곱고 마음 씀씀이도 넓은 내가 며느리로 와준다면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우리 큰애가 고지식하고 융통성은 좀 없어도 자기 사람 눈에 눈물 뽑는 짓은 안 할 놈이다. 그건 애비인 내가 보장하마. 그러니 마음 풀고 내 며느리로 와다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하지 않든 내가 네 시어머니 목까지 잘해주마. 제가 상처받았을까봐 직접 와서 위로해주시는 아버님을 보니 그래도 시댁에 내 편이 둘은 있는 것 같아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결혼을 갈등하던 저는 아버님의 방문을 기점으로 결혼하기로 확실히 마음을 정했어요. 양가 모두 형편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어서 저희 둘이 벌어놓은 돈으로 집이랑 살림을 장만해야 했어요. 비록 대출을 잔뜩 낀 작은 평수의 전셋집이었지만 내 마음껏 내 손으로 꾸며 살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시간은 흘러 우리가 결혼하고 2년 뒤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있는 집 딸이랑 결혼을 한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던 시동생은 결혼을 앞두곤 저희한테 돈을 꾸러왔더라고요. 형 좋다는 게 뭐야? 동생이 힘들 때 형이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형도 알다시피 우리 처가가 좀 잘 살아? 딴 건 몰라도 멀쩡한 집은 해가야 나도 기 안 죽고 살지. 그러니까 딱 5천만 해줘. 응? 야마,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우리도 대출금 갚느라 허리가 휘는데. 그러지 말고 좀 집 규모 줄여서 시작하면 되잖아. 아, 모르는 소리 좀 그만해. 돈도 투자를 해야 버는 거 몰라? 내가 그지 같은 집 해가면 처가에서도 나한테 돈 안 풀 거란 말이야. 안 그래도 결혼하면 회사 때려치우고 독립할 생각인데 집도 변변히 못 해가면 처가에서 나 믿고 사업 자금을 대주겠어? 그러니까 부탁 좀 하자. 형수 친정에 돈 좀 없어요? 내가 금방 갚아줄 테니까 몇 천만 끌어다 주세요. 아, 나 좀 살려달라고요. 막무가내로 돈 내놓으라고 때를 쓰는 시동생을 보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동생이 한바탕 난리를 피우고 돌아가자 남편이 베란다로 나가 한숨만 푹푹 쉬더라고요. 아무리 철없는 동생이지만 맞이인 자신이 동생 결혼하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동생이 해준 건 축의금 50만 원이 다였지만 형이 돼서 똑같이 50만 원만 해줄 수는 없잖아요. 여보, 나한테 적금 들어놓은 돈이 좀 있는데
그거라도 깨서 빌려주자. 1,000만 원은 될 거야. 아니야. 당신이 투자까지 뛰어가며 번 돈인데 그걸 어떻게 써? 내가 은행 가서 대출 좀 알아볼게. 미쳤어? 내 돈 놔두고 뭐하러 이자 내가며 돈을 빌렸어.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주면 퍽이나 도련님이 이자까지 갚아주겠다. 암튼 언제 갚을지는 몰라도 일단 갚는다고 했으니까 적금 깨서 빌려줘. 싫어도 어쩌겠어. 우리가 안 해주면 어머님까지 찾아와서 닥달하실 텐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요. 결혼할 때 독하게 이기적으로 살자고 마음먹었지만 사람 천성이 어디 하루아침에 변하나요? 게다가 가족과 연관된 일이라 한 번에 모자르듯 쉽게 자를 수가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28평 아파트에 전세로 신혼집을 마련한 시동생은 결혼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녔어요. 차도 중형 세단으로 바꿨고요. 말로는 처가에서 해줬다고 하더군요. 차 외에도 고가의 골프채 세트며 명품 구두까지. 이전의 생활과는 완전 다른 생활을 하며 살기 시작했어요. 웃긴 건 그러면서 저희한테 빌린 돈은 갚을 생각도 않더라는 거죠.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돈 얘기 꺼내기 뭐하니 좀 참아보자 했지만 그 후로 2년이 지나도록 빌린 돈 갚을 생각은 영 안 하길래 결국 말을 했죠. 그랬더니 헛웃음을 치며 그러더군요. 형수, 꼴랑 돈 쳐가지고 너무 사람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깟 1,000만 원 마음 먹으면 당장이라도 계좌이체 해줄 수 있다고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러셔? 그래요. 그럼 잘 됐네요. 안 그래도 우리 전세 보증금 올려줘야 하니까 지금 당장 돈 갚아주세요. 이제 안 받고 2년 넘게 빌려줬으면 저희도 할 만큼은 한 거라고요. 그랬더니 시동생이 인상을 팍 쓰고는 볼멘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좋아요. 형수는 1,000만 원 바로 싸줄게요. 근데 그럼 형이랑 형수는 내 결혼식에 축의금은 안 한 거네요. 난 형 결혼할 때 목돈 찔러줬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래요? 좋아요. 축의금 줄게요. 그럼 됐죠? 시동생은 기어이 축의금조로 선이자 떼듯 50만 원을 떼고 950만 원을 제 통장으로 이체해 주었어요. 말로는 당일 해줄 수 있다고 했지만 제가 입금받은 건 그 일이 있고 열흘쯤 지난 뒤였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돈을 받고 나니 그래도 안심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조라고 해야 할까요? 사업한답시고 돈 1,000만 원 알길 우습게 알던 시동생이 회사 자금 사정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저한테 갚은 돈도 시어머니가 지인한테 빌려온 급전으로 갚아준 거였어요. 아무리 돈 많은 처가라지만 밑 빠진 독에 물만 붓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모양인지 수익이 날 때까지 더는 투자는 못하겠다고 했다나 봐요. 갑작스러운 장인의 자금 지원 중단에 남의 돈으로 기분 내며 사업하던 시동생은 초비상에 걸린 셈이었죠. 상황이 그러면 씀씀이를 줄이고 계획성 있게 지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동생과 동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마치 내일은 없는 사람처럼 일단 쓰고 보자는 식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다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면 시부모님 댁이고 저희 집이고 온 사방에 전화 걸어 돈 구하기에 급급했어요. 배짱이도 이런 배짱이가 없었죠. 그러던 그해 겨울 시아버지께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셔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제겐 누구보다 다정했던 아버님이시라 장례식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잃은 남편 역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딱 한 사람, 시동생만큼은 부모 잃은 슬픔보다 딴 데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장례식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빈소를 지키기보다는 조의금 정산에 더 신경 쓰는 것처럼 보였고요. 매일 밤 자기가 조의금 정리를 한다며 돈 봉투를 챙기기에 바빴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돈을 몽땅 자기 회사 결제금으로 써버렸더라고요. 그 사실은 장례 마지막 날 남편이 장례 업체와 정산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 시동생이 틈틈이 업체와 중간 정산을 했다고 들었는데 장지로 떠나는 순간까지도 정산은 한 푼도 되지 않았더라고요. 게다가 조의금 역시 시동생이 다 써버려서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일단 장례는 마쳐야 해서 급한 대로 제 통장에 들어있던 돈으로 결제를 하고
장지로 향했어요. 시동생은 조의금은 곧 채워 넣겠다고 약속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자 아예 대놓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상황이 이런데도 시어머니는 작은 아들 편만 들며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시지 뭐해요. 네가 그깟 돈 몇 푼에 형제 사이를 갈라놓을 셈이냐? 살다 보면 힘들 때 돕고 살 수도 있는 법인데 어쩜 그렇게 야박하게 굴어. 암튼 둘째가 회사 사정 좀 나아지면 갖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는 잠자코 기다리도록 해라. 어머님,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해요. 매번 어머님이 도련님을 싸고 만드니까 매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아버님 조의금이에요. 그걸 아무렇지 않게 가져다 쓰는 행동 자체가 문제라고요. 사업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죠. 그걸 탓하지는 않아요. 문제는 대응 방법이라고요. 회사는 자금난으로 자생할 기미가 없는데 사장이라는 사람은 회사를 살릴 생각보다는 분에 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기 위해 회사를 핑계로 돈 끌어다 자기들 먹고 쓰고 사는데 쓰고 있잖아요. 그게 회사 살리겠다는 사람 행동인가요? 이런 식으로라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그 회사 못 살려요. 절대 회생 못 한다고요. 네가 아주 시동생 회사 망하라고 악담을 퍼붓는구나. 아주 내 새끼 망하라고 고구를 해. 어머님은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서서 시동생을 찾아가 단판을 지었고 얼마 뒤 시동생이 제 통장으로 돈을 입금해주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아버님 49제가 끝나기도 전에 어머님이 저희랑 합가를 하시겠다고 짐 싸들고 저희 집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아버님도 없는 집에서 살려니 많이 적적하시다는 게 이유였죠. 예, 내가 니들이랑 살면 니들도 좋지. 안 그러니? 애도 니네 친정어머니한테 안 맡겨도 되고 살림도 내가 대신 살아줄 테니 얼마나 편하고 좋니? 나도 내 생각만 하고 합가하자는 거 아니다. 서로 득보자고 하는 거라고. 손주를 봐주시겠다며 당당하게 합가를 요구하시는 시어머니 통해 결국 저희 어머님을 모시게 됐어요. 떨어져 살 때는 몰랐는데 막상 같이 살다 보니 그동안 몰랐던 것들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몰랐으면 좋았을 것까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차별적인 시어머니의 사돈 선물이랄까요. 하루는 저희 엄마 환갑을 앞두고 어머님이 벽장에 쟁여두었던 새 이불 한 채를 꺼내셨어요. 설마 저걸 선물로 내놓는 건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맞더라고요. 그 말에 기분이 확 상했어요. 이불의 정체를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저희 동네 초입 건물의 3층에 깔새로 들어온 건강보조식품 판매점이 있는데 거기서 나이든 어른들한테 물건을 팔아먹을 욕심에 미끼 상품으로 질 떨어지는 제품을 1,000원에서 5,000원 정도에 팔고 있었어요. 이 이불도 그런 거였어요. 어머님이 이 이불을 사오신 날 이걸 단돈 5,000원 주고 산 이불이라고 하도 자랑을 하셔서 기억하고 있었죠. 이거 이래봬도 꽤 쓸만한 거다. 안 싸던 환갑 선물로 보내드려라. 시골에서 농사 짓는 양반들이 덮을 거는 변변히 가지고 살겠니? 넌 시집 잘 온 줄이나 알아.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안 사돈 환갑까지 챙기겠냐. 나나 되니까 해주는 거야. 참,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꼴이었죠. 시어머니는 한 번 덮으면 보풀이 생기는 싸구려 5,000원짜리 이불 한 장 던져주곤 갖은 생색은 다 냈어요. 이런 이불은 저희 집에서도 안 덮는데 말이죠. 시골에 산다고 사람 우습게 하는데 사람 사는 게 다 같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쓰기에 아쉬운 물건은 누가 써도 아쉬운 걸 텐데 시어머니는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무렵 저희 친정은 전과 달리 생활이 많이 나아진 상황이었어요. 농대를 나온 남동생이 아빠가 하시던 과수원을 물려받아 온라인 판매처까지 구축해 꽤 성공시킨 참이었거든요. 중간 유통 단계 없이 소비자한테 바로 팔 수 있어서 마진도 많이 남았고 그렇게 얻은 수익으로 종자 개발과 포장에도 신경을 써서 사업 확장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거기다 우리 집을 비롯해 마을 주민들이 수확한 농산물들도 온라인 유통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어요. 마을 청년들이 합심해 온라인 홈페이지 관리부터 반품 환불까지 여느 인터넷 쇼핑몰 못지않게 운영한 덕에 금세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더는 팔로 걱정과 중간 상인들의 횡포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죠. 남동생 덕분에 저희 부모님은 철마다 해외로 효도 관광도 떠나시고 엄마의 환갑을 기점으로 부부가 캠핑카로 전국 일주까지 준비 중이셨어요.
시어머니가 생각하는 총구석 농부가 아니란 얘기죠. 친정 살림이 나아지는 사이 제 남편은 퇴직을 고민하게 되었어요. 문제의 시발점은 바로 동서 친정 오빠의 횡포였죠. 아시다시피 저희 남편은 의료기 회사 영업직 직원인데 실적 때문에 늘 마음고생을 해야 했어요. 그러다 동서가 자기 오빠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게 도와주겠다고 해서 사돈이 하는 병원으로 갔죠. 팜플렛을 펼쳐들고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며칠 생각을 해보겠다며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래요. 그런데 팜플렛을 주고 온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남편은 사돈 병원으로 찾아갔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할 뿐 번번이 바람을 맞춘 거죠. 사람이 뻔히 로비에서 기다릴 걸 알면서도 뒷문으로 빠져나가 몰래 퇴근하거나 수술 들어갔다는 거짓말로 사람 똥개훈련을 시켜댔어요. 그렇게 한 달가량 지난 어느 날 동서가 저를 찾아와 그러더군요. 형님, 사람이 눈치가 있으면 절에서도 고기를 얻어먹는다 그랬어요. 어쩜 아주버님은 영업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한두 푼 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 정도 물건 팔아줄 사람한테 대접은 필수 아닌가요? 요즘 같은 경쟁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사나 몰라? 이거 우리 오빠가 요즘 눈독 들이는 골프채 세트예요. 여기다 백까지 해서 보내라고 하세요. 아, 그리고 병원 식구들 회식 좀 하게 금일봉도 좀 넣어주시고요.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그러더라고요. 재수씨가 그래? 원하는 거 보내주면 우리 회사랑 거래하겠다고? 동서말로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의료기기가 그렇게 비싸? 뇌물로 이런 것까지 해주고도 마진이 남을 정도냐고. 장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알아보니까 사돈이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도 접촉을 했던 모양이더라고. 우리 경쟁업체에서 이미 많이 받아먹은 모양이던데 그런 사람이 이 깎아 보내준다고 우리랑 계약하려 들겠어? 그동안 받아먹은 돈이 얼만데 괜히 이번 계약 때문에 시간만 뺏기고 헛고생만 한 것 같아. 요즘 회사 사정도 어려워서 회사에선 이번 계약 못 따내면 정리해고 명단에 오를 각오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난 이 계약 하고 싶지 않다. 괜히 해봤자 앞으로 곤란한 일만 더 생길 것 같거든. 그래서 말인데 여보, 우리 시골에 내려가 살지 않을래? 내가 처남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요즘 처남이 하는 사업이 잘 돼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대. 괜찮으면 내려와서 같이 하자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차라리 내 몸 열심히 움직여서 정당한 대가 받고 살 수 있다면 난 그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 말이야. 이미 어느 정도 결정을 내린 것 같은 남편의 표정에 저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처지라 쉽게 귀농을 결정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님에 대한 일말의 걱정도 확 사라지게 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카드 명세서가 왔는데 글쎄 이번 달 카드값이 엄청 나왔더라고요. 명세서에 난생 처음 보는 업체에서 일시불로 10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어서 이게 뭔 일인가 싶었어요. 내가 산 물건은 아니라서 혹시 어머님이 사신 건가 해서 여쭤봤죠. 합가를 한 이후 살림을 도와주시는 어머님께 카드를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쓰신 게 아닌가 하고요. 그래, 그거 내가 산 거 맞다. 어머님, 도대체 뭘 사셨길래 일시불로 100만 원이나 나온 거예요? 우리 집에 이 정도 가격하는 물건은 들어온 적이 없잖아요. 그러자 어머님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문 채 먼 산만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분명 나한테 말하기 곤란한 일을 벌인 게 틀림없다 싶었어요. 그래서 몇 번 더 여쭤봤더니 그제야 되려 화를 내시며 그러는 거예요. 작은 사돈 생일이라고 해서 작은 애 친정에 선물 좀 사보냈다. 왜? 네 돈 쓴 것도 아니고 내 아들이 번 돈 내가 좀 썩기로 서니 너한테 추궁당할 이유 있니? 저희 엄마 환갑된 5,000원짜리 이불 보내시고선 동서 어머니한테는 100만 원짜리 선물을 보내셨다고요? 그것도 제 카드로 사서요?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 얘 좀 봐라. 어디서 눈 똑바로 뜨고 시애미를 노려봐. 그래, 내가 차별 좀 했다. 그게 어때서? 막말로 네 친정이랑 작은 애 친정이랑 같니?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비싼 물건도 써본 사람이나 쓰는 거야. 100만 원짜리 건강보조제 사다 주면 니네 부모가 손 떨려서 입에 넣기나 하겠니? 괜히 벽장에 모셔두고 살다가 곰팡이 펴서 버리기만 하지. 그러니 내 탓하지 말고 못 사는 니네 친정부모 탓이나 해라. 어머니,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끝마다 저희 친정 무시하시는데요. 어머님한테 무시당할 만큼 우리 친정 못 살지 않아요. 동선의 집만큼은 아니어도 저희 집도 남한테 손 안 벌리고 부모님 노후 대책 해뒀을 만큼은 벌어놓고 사신다고요. 노후 대책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뭐? 텃밭 조금 가지고 있는 거 말이니? 소 몇 마리, 닭 몇 마리 가지고 사는 거 가지고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거야? 얘,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네 동생이 과일 좀 팔아서 돈 좀 벌은 모양인데 웃기지 말라 그래. 거지가 새신을 신어도 거지는 거지야. 소똥 냄새 풀풀 나는 총구석에 사는 주제에 무슨? 너도 괜히 작은 애한테 자격지심 가지지 말고 주제 파악 좀 해. 네가 내 앞에서 파락파락 대든다고 거지 같은 네 친정 살림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으니까. 노후 대책? 꼴 같잖아서 정말. 네 시아버지만 아니었으면 거지 같은 집구석이랑 사돈 맺는 거 안 했어. 결혼식 때만 해도 그렇다. 내가 지인들 보기 얼마나 창피했는 줄 아니? 누가 총구석 사람들 아니랄까봐 하나같이 얼굴은 새까매서 아프리카 난민인 줄 알았잖니? 거기다 차림새하군. 말을 말아야지. 내가 니네 식구 볼 때마다 소똥 냄새 나는 것 같아서 속이 다 울렁거려. 아주 토가 쏠린다고. 그때였어요. 엄마! 현관에 서 있던 남편이 잔뜩 일그러진 얼굴로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던 제 남동생이 주먹을 불끈 쥔 채 노려보고 있었죠. 사돈어른, 지금 그 말 사과하세요. 조금 전 그 말 당장 사과하라고요. 뭐? 사과?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할 일이지? 어디서 눈가를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 콩가라 집안에서 자란 거 광고하는 거야 뭐야? 이봐, 사돈 총각, 사과는 내가 아니라 그쪽에 해야 하는 거 아닌가? 큰애 너 뭐하니? 네 동생 혼 안 내고? 니네 친정에선 어른한테 이러라고 가르치니? 이래서 사람은 집안 보고 드리라고 하는 거야. 집구석에 돈이 없으면 예의고 뭐고 없다니까? 예요? 지금 사돈어른이 그런 말 할 처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사람이 나이만 먹었다고 어른이 된 건 아니에요. 어른스러운 행동을 해야 어른인 거죠. 지금 사돈어른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5살짜리 어린 애만도 못해요. 남이 상처를 받든 말든 자기가 할 말만 떠드는 애 같다고요. 예요. 그렇게 예의 있는 대접을 받고 싶으시면요. 사돈부터 상대한테 예의 있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사는 지역 가지고 자꾸 저희 집 무시하시는데요. 저희 집이 시골에 있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명의에, 우리 부모님 명의의 집이랑 땅에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사돈이 그렇게 무시하는 땅에서 자란 유기농 채소에 우리 논에서 수확한 기름진 쌀 먹으면서 누구보다 잘 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촌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농촌에 사는 거 아니고 우리가 원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농촌에 사는 거라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저희 누나한테 함부로 하시면 그땐 우리 누나 다시 데려갈 겁니다. 저요, 돈도 있고 미래도 있는 놈이에요. 내 식구들 어디서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살게 할 정도의 돈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집 무시하지 말라고요. 제 남동생 말에 어머님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어요. 귀농을 준비하며 알게 된 일인데 당시 저희 어머님께는 집도 절도 없었더라고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동생이 본가를 팔아서 그 돈까지 다 썼더라고요. 그 바람에 갈 곳이 없었던 어머님이 저희 집에 들어오신 거였고요. 저희 부부한테는 집 한 돈으로 노후 대책 삼아 은행에 고금리 예금을 들었다고 했지만 다 거짓말이었어요. 일련의 사건으로 어머니께 완전히 정이 떨어진 우리 부부는 살던 집을 처분하고 저희 친정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마을에 빈집 하나를 사서 리모델링을 하고 본격적으로 귀농 생활을 시작했죠. 귀농에 따른 정부 지원금도 있어서 새로 정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게다가 온라인 유통 사업 후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서 남동생 말 맞다나 동네 어디서도 당당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시골 생활에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는데 시동생 집에 들어가 살게 된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동서랑 싸우시나 봐요. 우리 부부가 귀농을 결정한 뒤 어머님은 갈 곳이 없게 되었고 당신 집을 해먹은 둘째 아들한테 작은 방 한 칸 얻어달라고 했지만 그나마도 돈 없다는 핑계로 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남편이 시동생을 찾아가 집 한 돈을 내놓던지 아니면 어머님을 모시고 살라고 단판을 지은 덕에 어머님은 작은 아들과 살게 됐어요. 하지만 살아보니 자식이 웬수였죠. 툭 하면 제게 전화해서 신세 한탄을 하시는데 얄밉긴 해도 불쌍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당신이 뿌린 씨니 당신이 감수하고 살아야죠. 그간 모르긴 해도 부잣집으로 장가간 남동생한테 밀려서 장남 대접도 못 받고 살던 남편은 장인 장모한테 사위 대접 톡톡히 받고 사니 여기가 더 자기 집 같고 좋다고 하네요. 사랑을 받으니 사랑도 줄 줄 알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제 부모님께 살가운 아들처럼 구는 모습에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10년 넘게 온갖 차별 당해가며 버텼던 서울살이도 언젠가는 이가의 미소로 남을 추억이 되겠죠. 지금도 각박한 서울살이로 버티는 분들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매일을 버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요. 그럼 다들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